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아침 기온이 하루 사이에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포근했던 날씨가 무색할 정도인데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오늘 출근길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나 기자, 어제보다 많이 춥습니까? 네, 어제보다 훨씬 쌀쌀하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7도 정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떨어진 만큼 출근길에 겉옷 한 벌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충남 공주, 금산, 전북 무주, 강원 남부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발효됐는데요. 이맘때 한파특보가 내려진 건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인천 7도, 춘천 3도, 광주 5도, 부산 11도 등으로 예보됐습니다. 낮 기온은 17도에서 23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공기질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미세먼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멀리 있는 산이 약간 뿌옇게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이나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공기가 매우 탁하겠는데요. 제주와 경남, 전남 지역을 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올봄 들어 가장 심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된 탓에 공기질이 악화된 건데요. 내일은 황사 영향이 다소 누그러질 걸로 보입니다. 기후부는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 물류센터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화물차에 치여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배송기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대체 물류 차량이 운행됐고 이를 노조가 몸으로 막으려다 생긴 사고입니다. 분노한 노조원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물류이송 차질로 편의점 공급까지 중단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류센터로 진입하는 트럭을 막기 위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달려듭니다. 멈추지 않는 트럭 앞을 몸으로 가로막아 보지만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노조 조합원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앞바퀴 밑에 갈렸더라고요, 사람이. 운전석 앞바퀴지.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배송기사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 편의점 시의회 운영사인 BGF 리테일이 진짜 사장이라며 지난 5일부터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BGF 리테일은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대체 차량을 투입해 물건을 배송해왔는데 화물노조 조합원들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참변이 벌어진 겁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의 대치는 극도로 격화됐습니다. 일부 노조원이 차량을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하면서 경찰관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그냥 차 진행하다가 경력적인 대로 그냥 밀어버리더라고요. 경찰은 사고 운전자와 경찰을 공격한 노조원을 체포했고 경남청 광역수사대에 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파업으로 물류센터와 생산공장 출입이 막히면서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점심시간에 한 20-30분 정도 오시거든요. 김밥 이런 거 사시러 오시는 분들이. 근데 오늘 왔다가 다 돌아가셨어요. 김민석 총리는 이번 사안은 갈등보다 대화로 풀었어야 할 문제라며 철저한 경위 조사와 함께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한을 하루 연장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 협상단이 곧 파키스탄에 도착한다면서 협상에도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반면 이란 측에선 여전히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면서 2차 협상의 성사 여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벤스 부통령과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사위 제러드 쿠슈너 등 미 대표단이 이란과의 2차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고 몇 시간 내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협상하기로 돼 있다며 지금 시점에선 아무도 장난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협상 결렬 가능성을 일축하고 이란 지도부와 직접 만날 의향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협상의 핵심 조건으론 이란의 핵무기 포기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시한도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전까지로 하루 연장했습니다. 막판 진통이 이어지자 협상 타결을 위해 휴전 시간을 늘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엄청난 폭격이 시작될 것이라며 재차 위협했습니다. 이란 측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미국과의 2차 협상 참석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말을 아꼈습니다. بعضی از موارد خیلی سریع از ابتدا گفتیم برای ما قابل قبول نیست و اصرار زیاد بر روی اونها قرار نیست که 이란 군부와 연계된 타스님 뉴스는 협상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변하지 않았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발 에너지와 공급망 위기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양국 교역 규모도 2030년까지 현재의 2배인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다음 순방지인 베트남으로 향합니다. 순방에 동행 중인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70분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의 회담은 10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두 정상은 중동 지역 평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협력하자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최근의 중동 정세를 고려하여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도록 인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선과 금융, AI와 방산 등 전략 산업에서의 연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간 26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 규모도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성장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나가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인 등 6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 16곳은 20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포스코가 인도 현지에 제철소를 짓는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베트남으로 향합니다.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을 통해 인프라와 원전 등 국가 발전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뉴델리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눈으로 보게 된 대표적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제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의 사망 사고였습니다. 이 어떤 대립이 일어났길래 이런 사망까지 발생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진주시에 있는 그 CU 물류 배송센터에서 오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거기에 파업을 하고 있던 그 민노총 소속 이 노동자들 3명이 나오는 차를 앞에서 막았고 네. 거기다가 경우에 따라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차에 이렇게 올라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CCTV를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차가 계속 가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2명이 지금 그 중상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렇게 그 일이 벌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금 이제 파업을 하니까 대체 인력을 고용을 해서 지금 2.5톤 트럭을 운영하게 되는데 결국 그와 같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 파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과정에서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네.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은 지난 3월 10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 결국 그
노동자들의 어떤 교섭과 관련되는 규정이 직접적이고 어떤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교섭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다 보니까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CU 물류센터와 그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그 법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BGF 로지스 자체와 실질적인 교섭을 요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를 제대로 교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런 다른 대체 인력 투입에 대한 것을 운영을 막는 과정에서 이런 비극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 화물 기사들이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서 극한 대치를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건데, 자, 변호사님, 그러면 BGF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기는 합니까? 사실 이 부분은 좀 해석의 영역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라는 것 자체의 취지는 원청 업체와 하청 노조 간의 교섭의 가능성을 넓히는 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원청이나 하청을 준 관계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원청,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교섭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취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이라든지 구조적 통제라든지 이런 요건의 해석을 두고 지금 좀 혼선이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과연 실질적인 업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교섭의 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해석과 사례들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 13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교섭 대상자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사례들이 좀 축적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파업으로 김밥과 샌드위치 등 편의점 판매 물품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편의점주들의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이 노사관계와 전혀 무관한 제3자인 가맹점주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 이건 어디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것이 딱 현재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청사와 또 그 사이에 있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두고 싸우는 사이에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던 이 CU 가맹점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때 같은 경우에는 점심 때 매출이 한 21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업주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의 어떤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밥 매출, 샌드위치 등 이 간편식이 보통은 오전에 한 50개 정도 이제 배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한 개, 두 개밖에 안 들어오니까 손님들이 왔다가 그냥 다 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가맹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국회까지 앞에 찾아가가지고 국회의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좀 살려달라라고 호소하는 이런 상황에서 있는데 결국 법은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만든 상황 속에서 서로의 극단적 갈등만 지금 커지고 손해만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네, 조금 전에 장 변호사님이 이제 해석과 사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결국엔 노동당국이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 사상자 발생과 관련해서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지금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원한처 교섭 문제,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노란봉투법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보다는 이런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고 그리고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등을 상대로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단결해서 대화를 요구할 만한 그런 소통 채널이 부재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나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적인 좀 방안들이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포스코의 경우 3개 노조와 개별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됐다고 하는데 이 기업들이 1년 내내 교섭과 파업을 안고 가야 하는 리스크,
이 노봉법 시행 전에 이미 지적이 됐었는데 당시 여권과 고용노동부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미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지 결국 어떻게 보면 그 현 정부가 노동자 측에 손을 들어주고 실질적으로 민노총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세우면서 이런 일이 상당 부분 예측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 3월 10일에 시작된 시행되자마자 한 달 동안 지난 4월 9일까지 전국적으로 1,011개 정도가 되는 노조에서 전체적으로 372개의 사업장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이런 교섭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실제 최근 같은 경우에 전국 지방노동위에 접수된 건 중에 한 23건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협의가 진행을 되고 있고 네. 실제로 그중에 한 70% 가량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청하는 족족 같이 어떻게 보면 단체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하청 노동자에서 지부가 여러 개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기업으로서는 여러 개의 노조로부터의 어떤 교섭 요청을 하다 보니까 본업인에 집중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노동자들과의 어떤 협의만 직접 교섭을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이런 부분만 하다가 날 저물겠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고가 다시는 없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전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9일 만에 생포된 늑대 늑구의 근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 늑구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까? 네, 어제 대전 오월드의 SNS에서 격리실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늑구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 속의 늑구는요, 제공된 먹이를 먹으면서도 주변 상황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경계심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꼬리도 바짝 말아 넣고 두리번거리는 모습, 이것 때문에 야생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아닌가 이런 또 추측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오월드 측에 따르면 식사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소고기와 생닭 분쇄육을 1.16kg를 먹었는데 이게 전날보다 180g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식사량도 늘어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양호해진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응원을 바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 늑구는 현재 국민 늑대로 불릴 만큼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빵집에서는 늑구빵을 팔기도 하고 대전시에서는 늑구 캐릭터를 개발해 마스코트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시민들이 늑구에 열광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대전 시민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 보면은 반려동물 가정이 1,500만 명이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야생이 아닌 대전 동물원에 있는 늑대를 마치 이제 집에 기르는 고양이나 개처럼 느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탈출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고 실제로 대리만족인데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니까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열광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림에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 유명 빵집에서는 늑구빵 저도 어디 봤는데요. 캐릭터가 있고 AI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늑구와 관련되는 동영상이 넘쳐나는데 알다시피 대전 같은 경우에는 요즘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인데 이글을 이게 울프, 늑대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네. 대전을 넘어서 전국적인 어떤 현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 SNS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특별공제 폐지를 시사한 뒤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1주택자까지 투기꾼 취급하는 거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를 시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하루 종일 공방은 뜨거웠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른 만큼 장특공제 혜택 축소가 맞다는 찬성 목소리부터 보유 공제는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오래된 분일수록 차이 크잖아요. 집 한 채 있는 은퇴자들의 노후까지 흔들어야 하냐는 불만까지 다양했습니다. 학군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세를 주고 본인은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나가 있고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기고주 1주택자는 무조건 이렇게 되게 나쁘게 좀 또 몰아가고 막 이러니까. 이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실거주 조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나만 남겨놓고 팔아야 되냐 어쩌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나도 못 남기는 거 아니냐. 문의는 오더라고. 유예를 해줄 거란 말이죠. 벌써부터 집주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유턴 현상 조짐도 엿보입니다. 여기를 임대를 주고 다른 데 가고 있다가 다시 유턴을 하고 있어요. 전세가 풍지 현상이 일어나고 기존의 임대인들이 임대를 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버리니까.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던 이 대통령이 잇따라 세금 강화 발언을 하면서 북폭풍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점이 뭘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 구상을 밝힌 가운데 여당은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특공제가 뭐길래 이 제도 폐지를 두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부동산을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게 되면 우리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 좀 감면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가족이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은 10년 동안 보유하게 되면 40%, 거주하게 되면 40%, 합해서 80% 감면을 해주는 제도고요. 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15년 동안 30%를 감면을 해줍니다. 1년에 2%씩 늘려서 30%를 해주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들은 2년 보유, 규제 지역은 2년 거주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되는데 12억까지만 비과세를 해줘요. 그러면 고가 아파트들 한 40억, 50억 되는 아파트들은 12억 비과세를 받더라도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좀 부담스러운 세금인데 그러면 20년 전에 5억에 사서 지금 20년이 지나서 40억이 됐다라고 하면 한 35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남는데 그냥 세금 내게 되면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8억, 1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세금인데 장특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고가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세금인데 박근혜 정부 때는 10년 보유만 해도 80% 공제를 해줬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거주 요건을 넣었어요. 그래서 거주 보유를 10년 해야만 80% 되는데 이제는 이것도 안 되겠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판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내가 오래 산 집에 그냥 집값이 오른 건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매기냐 이런 불만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재작년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감면 규모가 8조 원 웃돌았는데 그럼 만약에 이 장특공제가 폐지된다면 실제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좀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을 20억에 샀습니다. 10년 전에 20억에 사서 그게 2배가 올라서 40억이 됐다라고 한다면 장특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면 4억 정도, 약 4억 정도 세금이 나오는데 장특공제를 적용받으면 1억 정도로 줄어드니까 4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5억에 사서 20년이 지나서 40억이 됐다라고 한다면 장특공제가 적용이 되면 약 2억 정도, 적용되지 않으면 8억 정도니까 역시 한 4배 정도. 그러니까 세금이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반발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거죠. 아니 대한민국에서 집 하나 가지고 우리 서민들, 국민들이 꿈이 이제 집 하나 가지고 사는 건데 10년, 20년 동안 내가 잘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무슨 투기를 했느냐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비거주 보유자가 매물을 내놔서 공급이 늘어날 거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대통령 예상대로 될까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도 아마 한 2-3달 전이었나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자 규제를 하게 되면 매물이 오히려 많이 나온다. 그리고 전세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2개월, 3개월 지나고 보니까 전세 매물이 사라지게 되고 또 월세도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안 돌아가는 게 현실인데 지금 우리 장특공제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게 되죠. 거주를 해야 돼. 10년 거주하게 되면 인정을 해주는데 거주하지 않으면 혜택을 줄이겠다,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세금이 크잖아요. 아니 4배나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내가 거주를 해야겠다라는 선택을 당연히 할 것이고요. 그러면 세입자가 전세가 만기가 되면 연장을 안 해주고
다른 세입자한테 공급을 안 하고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그 거주 기간을 채우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난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고요. 일부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고령자들, 한 65세, 7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동안 집값이 20년 동안, 10년 동안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을 해서 이제 좀 돈 좀 쓰고 좋은 차도 좀 바꾸고 자녀들 돈 좀 주고 나 좀 못나게 살다가 가련다. 이런 분들은 팔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또 팔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누군가는 집을 또 사줘야 되잖아요. 네. 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20억 초과되면 대출이 뭐 2억이 나오게 되고요. 토지거래가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낀 집은 또 팔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팔아라고 하는데 실제로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맞물리면서 오히려 좀 꼬여가는 상황을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최근에 대통령이 보유세나 장특공제 같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운을 계속 띄우고 있어요. 이 지방선거 전이라서 확정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선거 후에는 개편을 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뭐 요거를 보고서 움직이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보유세도 그렇고 장특공제도 좀 손대지 않을까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특공제도 생각해 보게 되면 아무리 1세대 1주택이어도 아니 10년, 20년 동안 뭐 20억, 30억 시세 차익이 나오는 건 너무 많다. 거기에 뭐 한 2억 정도 세금을 내는 건 너무 좀 하지 않냐라는 반응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생각해 보게 되면 장특공제도 취지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5억에 산 아파트가 지금 40억이 됐다라고 한다면 20년 전에 5억의 그 실물 자산 가치는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한 20억 정도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35억이 남은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방어를 생각하면 20억 정도 남은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방어 해지용으로 장특공제의 그 취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는 매년 보유세를 내는데 종부세의 기준이 우리가 공시가격입니다. 시세 상승분에 따라서 가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20년 전에 사신 분들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계속 커지는 구조예요. 미국은 취득세 기준이거든요. 양도세 필요 경비에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 보유하신 분들한테 이제 어떤 일정 부분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게 과도하는 이유만으로 이제 줄이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가장 좀 1주택자들이 화가 나는 게 부동산은 단기 투자는 투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율도 70% 정도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길게 장기 보유하게 되면 내가 살다가 또 다른 세입자한테 전세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고 투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기로 간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 있는데요. 다른 나라 외국을 보더라도 일본도 양도세율이 30%입니다. 우리는 기본 세율이 45인데 30%인데 장기 보유하게 되면 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15%로 오히려 절반을 줄여줘요, 세율을. 그러면 우리도 장특공제가 폐지가 된다면 세율 자체가 45%가 아니라 오히려 30%, 25%로 내려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보유세도 지금 올린다라고 하고 양도세도 있는 혜택도 줄이고 또 다주택자들은 중과세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 세제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밸런스 붕괴는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공급 물량은 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장특공제 폐지에 대한 우려를 좀 전해주셨는데 이런 와중에 국토부가 지역주택조합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 잦은 사업 지연 때문에 이 원수에게 추천한다거나 지옥주택으로 불릴 만큼 악명이 높은데 이 지역주택조합은 뭐고 뭐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이건? 네, 이게 뭐 원수 진짜 미운 친구 있으면 지역주택조합 추천하고 더 미우면 선물투자 추천한다라고 하는데 그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건축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묘화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나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뭉쳐서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해보자. 새 아파트를 지어보자라는 취지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하게 되고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매입 과정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무산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추가 분담금도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성공 확률은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대책이 토지 확보 요건을 95에서 80%로 줄이겠다. 그 얘기는 공급의 속도,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 대행사 등록을 좀 해서 좀 공인된 업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사비 금정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방안으로 이 문제점 20%의 성공 확률을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정보를 미국과 협의 없이 공개해 정보 공유 중단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자 공개된 자료를 언급한 거라며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에선 기밀 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는데 어떤 지점이 논란이 되는 건지 송무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미국의 정보 공유 중단 논란에 대해 억지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수십 차례 보도되고 공개된 공개 자료를 사용해서 정책을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북한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는 건 장관이 되기 전에도 말했던 거라며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되기 전과 된 이후의 발언은 달라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그것을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공식적인 의견 견해로 표명되기 때문에 한국과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판단을 또 이미 공개된 정보도 누가 어느 수준으로 언급하는지가 전략적으로 의미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어떤 정보의 출처라든가 신빙성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공개 수위가 모두 전략적 의미를 사실 여부 못지않게 누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외교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처벌감이며 한미 정보공유협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재차 경지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해드린 대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기밀 누설 논란에 대해서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그로시 총장이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것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내외 언론에 수십 차례 보도된 겁니다. 공개된 정보입니다. 작년 7월 14일 인사청문회 때 그때도 구성을 언급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9달 지나서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달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의 핵시설 장소로 기존에 알려진 영변과 강선 외에 구성을 언급한 발언을 놓고 기밀 누설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 장관은 이미 언론에 수십 차례 보도된 공개된 정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하지만 이 리포트 속 전문가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소관부처 장관이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좀 공식화되는 걸로 좀 보이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공식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장관이 그걸 확인하는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분명한 사실은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그거 하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정동영 장관이 이 부분을 호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명확하게 지금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으면 그거를 뭐 구성의 핵시설 때문에 그 공개해서 안 되고 있다는 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이렇다 그걸 반박 여기에 중점을 둘 게 아니고 미국이 왜 정보 공유를 안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알아보고 수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국내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서 정쟁을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자 미국이 정보 공유를 지금 배제하고 있는데 그게 정 장관의 이번 구성이라는 것 때문이냐 아니면
정보 공유를 했던 내용의 어떤 표현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외부로 공개가 되면서 그러면 앞으로 정보 공유를 하면 이거 결국 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다 공개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보안 유지가 안 되면 굳이 그 공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 이런 판단 때문인지 그건 아직 우리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나 분명한 거는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걸 빨리 수습해야 된다는 건 명확해 보입니다. 네, 방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이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공개된 정보라면 미국이 왜 항의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이 뭐 공식 확인됐다 이것 때문에 항의를 했을 수도 있지만 요새 국제 정세를 보면 뭐 관세 압박을 각국에 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란 군 파견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마가 소위 말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가지고 많은 국가들 특히 뭐 동맹국들에게 뭐 이렇게 동참 내지는 좀 기여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요 뭐 희생 이런 건데 그런 걸 좀 요구하는 부분이 좀 꽤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거에 연장선일 수도 있다는 경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한 대응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 장관은 앞서 두 국가론을 언급하기도 했고 DMZ 출입 통제권을 놓고 미국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다 미국이 그동안의 어떤 누적된 불만을 표현한 거다 뭐 이런 시선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는 이 발언 때문이냐 아니면 이게 누적된 결과냐는 건 현재 명확하지가 않죠. 그러나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을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미국 측에다가 그 설명도 좀 요구하고 그러면서 빨리 수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정보 공유를 제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부 그 이후로 노무현 정부 내내 이게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에 가서 풀렸거든요. 다행스럽게도 그때 북한의 어떤 도발적 그 행위가 없었긴 망정이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 문제를 빨리 복원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국내적으로 자꾸 뭐 국민의힘에서 이런 공격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뭐 또 대통령도 거기에 뭐 가세해서 정 장관 옹호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정보 공유가 제한된 부분을 빨리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대변인님이 이제 정동영 장관에 대한 미국의 개인적인 불만이라기보다는 정세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야당에서는 어쨌든 정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 SNS에 글을 올려서 옹호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게 이렇게까지 키울 일인지는 보다 좀 정확한 의도 파악, 정확한 뭐 팩트 파악을 하고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게 군 안보와 경제 기술 안보 이런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군 안보 차원에서 미국이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군 안보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버퍼존에 해당하는 국가인데 그러면 이제 경제 기술 뭐 그 패권 안보의 새로운 재편을 위해서 이랬다면 우리에게 압박 수단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는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뒤에 깔려 있는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한 압박의 차원이라면 야당에서 이렇게 섣부르게 얘기하는 거는 국익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레버리지,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더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이 정확한 팩트 파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사태를 두고 이 정부 내에서 이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을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주파 동맹파의 갈등은 뭐 항상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외교가 미국 위주 거의 뭐 90%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중요성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편향적이다 싶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의 갈등은 늘 있어 왔는데 네. 뭐 그런 갈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같이 협력해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리더십이겠죠.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요청에 여야가 관련 협의를 본격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청와대 입장 먼저 듣고 오시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자리가 10여 년 동안 공석이 되면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본인이 그 정권을 그 운영해 가면서 있어서 그 국정의 동력을 조금 더 확보하고 그러기 위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사실 본인은요 그렇게 리스크가 없어요. 특별감찰관에 네. 본인 가족에는 지금 본인의 배우자 다시 말해서 이제 처가 사람들인데 처가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 가족들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얘기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사실은. 제가 제 부모나 형제한테 얘기는 조금 쉽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처가에 누구한테 뭘 경고를 하거나 주의를 주거나 하긴 더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자유로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빌어서 자기 주변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혔는데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후보 추천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당에서도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만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리고 취임 한 달 만인 7월 3일 기자회견에서도 특별감찰관제도 도입 얘기에 대해서 이미 청와대에 지시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걸 다 무시했어요. 무시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그러니까 당이 본인의 그 지시나 아니면 요청을 무시했을 때 보여왔던 행동과는 전혀 다르게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겠다는 게 본인의 진심이 아니었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오히려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국민의힘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 뭐 이런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꿈쩍도 안 했어요. 아니 당정이 또는 당청이 그렇게 소통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서요 매일같이. 그러면서 왜 특별감찰관 임명해달라는 그 민주당 그러니까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무시해도 청와대는 아무런 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죠. 그러다가 자 지방선거 한 40여일 앞두고서 이제 특별감찰관 얘기를 다시 또 꺼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또 지방선거 앞두고서 이번에 쇼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협의라는 거는 여러 가지 또 미룰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쇼인지 아니면 정말 이번에는 과거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모습인지 또는 과거의 민주당과 다른 모습인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결국 이 진실성 있게 도입일 특별감찰관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누가 되느냐가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1명, 야당 1명, 변호사협회가 1명씩 추천한 전례를 참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여권 성향의 특별감찰관이 좀 임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아무도 그 일반화시키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네. 지난번 우리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기분 나빠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성향을 정확히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너무 우호적인 사람, 너무 개인적으로 편향된 사람을 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공격적인 사람,
그리고 반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공정한 사람이라면 제도 안에서 여야 한 명, 그다음에 중립지대에서 한 명이 추천이 되기 때문에 그 셋 중에 한 명을 잘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야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본다면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변협이라는 약간 중립지대의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양쪽에서 불만이 안 나오는 인사가 되겠죠.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야권은 야당 추천 후보를 수용해야 진정성이 있다는 입장인데 정부 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원론적으로는 저 얘기가 맞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럼 국민의힘 집권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김상일 평론가 말씀에 동의하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죠. 그러나 대통령이 정말 진정성 있고 저 부분을 그 국민들한테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그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효용성을 보여주겠다고 정말 마음을 먹었다면 최소한 변협 정도의 중립적 그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면 아마 그 진정성을 어느 정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군 병사가 예수상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사진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군은 즉각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떨어진 예수상이 거꾸로 바닥에 놓여 있고 이스라엘 군인이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내리칩니다. 이스라엘과 휴전 중인 레바논 남부의 한 기독교 마을에서 이스라엘 병사가 교회 부속시설에 있던 예수상을 훼손시키는 모습입니다.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팔레스타인계 독립언론인의 SNS를 통해 공개됐는데 약 117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هذا الشيء ما خصه بالحرب بالعكس هذا آخر شيء ممكن ندق فيه كان بالجامع ولا كنيسة ولا يسوع ولا نبي ولا مين ما كان كفر هذا 이스라엘군은 해당 사진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번 행동은 이스라엘군의 가치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관련자의 적절한 조치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며 가해자엔 엄중한 징계 조치가 내려질 거라고 했습니다. 사건의 파장이 더 커진 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예수처럼 묘사한 이미지로 신성모독 논란을 빚은 데다가 이란 전쟁에 반대하는 교황과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Why are you fighting with the Pope? And are you worried it's upsetting your No, I don't. I have to do what's right. The Pope has to understand that. As it happens, it was looked at as if I was trying to debate again the president, which is not my interest at all.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교황 레오 14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어제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주말에 아주 특별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화창한 봄날 휠체어에 몸을 실은 러너들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10km를 달리는 아주 특별한 마라톤이었는데요. 휠체어 속도가 느려지자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주는 러너들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해맑게 웃으며 달리는 이 소녀는 11살 박선율 양인데요. 평생 걸어본 적 없다는 선율 양은 문턱 없는 길 위에서 거침없이 속도를 냈습니다. 마음껏 달릴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는 말에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동약자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출근길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내려가면서 한 자릿수로 출발하는 곳이 많은데요. 일부 내륙 지역에는 역대 가장 늦은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다만 낮이 되면 기온이 금세 오르는 만큼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황사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겠고요. 강원 산지와 동해안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 서울 19도, 대전 21도, 광주 22도, 대구 23도로 평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